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8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항상 오후 8시, 저녁 8시가 되면 찾아뵙는 다 아시는 그 코너, Hello Everyone으로 시작하는 그 코너. 예, 오늘도 찐시황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8월 달도 마감, 이제 9월 달로 넘어가면서 8월 달을 보는 심정은 그렇죠. 아유, 혹시나 이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아도 이 8월 달을 보면서 이제 복잡 단안한 시각이 다가오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즉 추세가 그렇다고 훼손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쭉 진행되다가 한번 출렁이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좌나 그리고 또 종목들의 변화는 이렇게 다채롭게도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참 고민이 많은 8월 달이 아니실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죠. 차라리 그냥 8월 달을 딱 띄어서 예, 8월 달 없이 7월 말까지만 내 계좌가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다가오는 현실이었고, 그 변화된 내 계좌의 모습이었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느냐, 또 하나의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7월 달까지 보면 요즘 거의 그렇더라고요. 올해 다 돈 좀 한 벌은 줄 알았는데 7월 달까지 해서 괜찮았었는데 8월 달에서 좀 삐끗삐끗하고 미스가 나고 뭐 이런 경향들이 많다라고 해서 좀 위축되거나 그리고 또 슬퍼하거나 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저희는 다음을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럴 필요 없고요. 고민은 제가 해야죠. 또 거기다가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보고 또 너무 또 막 몰입한 가운데 시장과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네, 특히 와 이런 실적 가지고는 레벨업이 되겠구나라고 했더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그리고 너의 설레발을 내가 사랑해 주마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에서 쭉 밀리고 이틀째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또 트레이더로서 반성을 하게 되죠. 아하, 이게 또 시장의 쏠림과 시장의 환호를 그대로 몸으로 안았을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제 스타일대로 제 툴대로 대응을 할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쯤 되면은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자리는 보겠지만은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또 하나의 반성. 항상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나 그에 따라서 나오는 흐름을 너무 같이 동참했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쪽들 다시 한번 저도 반성하고 또 고민하고 또 다음 흐름들을 맞춰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물렸습니다. 예, 일단 비중은 좀 줄였는데 물려서 지금 한 어제 보니까 2% 정도 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내려가서 혹시나 제가 좋아하는 자리까지 들어온다. 자리까지 들어오면 더 살 준비는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보다 졸다 하면은 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성웅 이사도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근데 이게 트레이더의 숙명이긴 한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잘 쉬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잘 쉬어야 그 다음에 에너지 보충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번 주말은 예, 잘 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업하시고 거기다가 또 주식 매매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까지 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예, 피곤은 건강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고요.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주식이 모든 건 아니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걸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꾸는 가운데 그런 쪽에서 내 기준과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큰 핵심은 그거 같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주가 변화 아니면 기술적 분석, 차트가 무너졌는데 뭘 저렇게 그 무너진 차트에서 저렇게 애매하게 그리고 또 저렇게 막 뭔가를 붙잡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차트가 무너졌다가도 사는 거는 일순간입니다. 일순간인데 그 무너졌다가 돌아가는 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일단 큰 그림을 잡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고점에서 못 팔았는데 아니면 저런 것도
그냥 버티고 있는 이런 미련한 곰탱이. 네, 근데 결국엔 곰탱이가 돈을 크게 벌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묵직하게 엉덩이 투자를 해서 나갈 섹터가 있고, 아니면 이거를 빠르게 그냥 딱딱 대응해서 짧게 대응할 섹터가 있고, 그거에 대한 판단과 기준들은 다 시장에서 암시하고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수록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섹터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섹터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성장에 대한 기운들이 숫자로 조금만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밸류를 마구 이제 당겨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와, 이런 숫자가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당겨오면 우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일비, 그리고 또 단기간의 차트나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건 비중이겠지만, 비중 관리와 함께 다음으로 전환될 때 그런 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많이 이해를 하고 있게 되면 솔직히 그렇게 크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은 내 편. 그리고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럴 때는 좀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은 주가 하락을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어떤 미묘한 판단의 기준들을 또 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산업도 공부하고 열심히 나오는 변화도 체크하고 그래야 될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될 텐데, 일단 욕은 좀 하죠.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욕은 좀 한다고 하더라도 되는 힘이죠. 나에 대한 단련이고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자리 쪽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시작할 때는 미국 시장 빠지는 거 보고 오마이갓, 이거 어떡하나 라고 싶었는데, 확 돌리는 거 보고 그나마 저런 중요한 자리 쪽에서 민감한 자리 쪽에서 돌려줬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봐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갭상승을 한 건 좋고 거기서 그냥 바로 살짝 눌렸다가 좀 더 끌어올려서 13,700 정도까지 좀 가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보면 거래가 살짝 보면 나스닥입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종합 차트인데 거래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 추세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는 적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중요하게 지킬 선들에 지켜주고 반전 시도가 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 그런 반전 시도가 나타나서 확신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턴하기 시작하겠죠. 거래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요 안쪽의 변화까지 턴하는 거 확인해야 될 텐데, 그때 나왔던 게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의 여러 가지 얘기들, 이게 제일 중요했다고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얘기를 했던 간에 틀 안에는 박혀 있었거든요. 그 틀 안에 박힌 걸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볼까요? 내용들 보게 되면 제가 다 아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쭉 밀었죠. 그랬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던 거는 다음 내용들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없는데? 라는 반응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 그러면 지난 작년에 상반기에는 잭슨홀 미팅 전에는 계속 그랬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고 연준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도 그랬었어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 보고 일시적이다라는 이런 자신감 있는 말투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바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말 바꿔버려가지고 확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솔직히. 근데 물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들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만약에 그러면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내려와서 안정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연내 금리나 없다라고 했던 게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다 지표 의존적이래요. 결국에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기도 보니까 지금 다음 결정은 지표에 따라 판단할 건, 하나만 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고,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지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게를 실리는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거기다가 또 지금 목표치에 대한 이 관련된 얘기, 목표치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일단 없다라고 했습니다. 2%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는 여전히 긴축기조 끌고 가겠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PC 지표 그리고 CPI 지표 이제
월 중반, 월 말에 이렇게 두 개씩 나옵니다. 근데 다음 주에 PC 지표가 나오겠죠. 이쪽은 지금 예상하는 거로는 일단 살짝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는 물가 수준은 일단 지금까지는 쭉 하고 내려왔다가 약간 슬라이틀리 하긴 슬라이틀리 범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 뭐 4% 이상까지 다시 쭉 올라가는 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뭐 범피하게 움직이다가 다음으로 내려가는 이런 국면 쪽이 아마 7월에서 9월 달까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잘 틀어 막으려고 했던 거는 유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 틀어 막혔죠. 유가 기준으로 85달러까지 가는 거를 또 중국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중국의 수요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일단 밀려서 지금 이제 80달러 밑으로 갔다는 거. 유가는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85에서 75달러대에서 지금은 레벨업된 박스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발 수요에 대해서는 약간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유가가 또 안정을 받는다라는 쪽과 함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좀 하방 압력들 거기다가 또 지금 미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소비 지표들 지금 후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GDP 성장률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저희 찐시황에서 바라봤던 게 그거였습니다. GDP 성장률 2분기까지는 급증하다가 그 상승력 딱 보여주다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정체된 모습들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대변하는 거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위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즉 플러스권 쪽에서 그냥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들만 보여줘도 잘 견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시장은 약간 그걸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걸 뭐 골디락스는 이런 때 표현을 쓰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고금리를 플러스 잘 견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을 때 시장 반응들은 그래도 아이고 그러면 이제 거의 금리는 올라가는 건 거의 끝났을 거고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장기간 걸칠 것이냐는 아닐 것 같고 뭐 이런 또 분위기가 내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금리만 멈춰도 어떻게 되겠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2%다 보니까 아직까지 괴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빠르게 한번 내려오고 기다리다가 빠르게 내려오는 이 속도가 이 양까지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확인되는 게 언젠지는 또 연준 의장도 지표 의존적이라면서요.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죠.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사실을 지금 시장에서 뭐 새롭게 물론 당연히 매파적인 거죠. 근데 연준은 원래 매파적이야. 지금 같은 물가에서 갑자기 비둘기파로 돌아설 수도 없고요. 목표는 2%를 했는데 물가 수준은 여전히 3%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계속 이걸로 위협하고 이걸로 털고 그러면서 계속 경기가 약간 위축될 때까지 경기가 어느 정도 어떤 과열을 시킬 때까지는 이런 뉘앙스가 바뀌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그랬지만 왜 돌아섰을까요? 미국 증시가 저 점에서 돌아섰을까라고 보게 되면 제가 느끼는 거는 그겁니다. 일단 첫 번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뭐 얘기했네 라고 있는 사실이고 두 번째 이 상황 쪽에서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한 차례 아니면 그렇다고 뭐 6, 7%까지 쫙 당길 수는 없는 거고 5.5에서 해봐야 5.75 정도로 올해 거의 5에서 여기서 마감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란 흐름들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예측했던 범위 안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보다 더 강하게 즉 작년처럼 잭슨홀 미팅 나와가지고 우와 이제 시작하자 시장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뭐 시장이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외부 변수가 더 그렇게 나온 거죠. 거기다가 공격적으로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지금 나올 수 있는 수준은 다 나왔다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다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체크하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시장을 보면서 또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를 한번 더 보게 되면요. 일단 잭슨홀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또 미국에서 한참 이거 물가가 잘 안 빠지니까 3%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 나왔지만 이건 당장은 얘기가
없는 쪽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얘기는 언급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일단 신경 쓰지 말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넘어가서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보게 되면 요즘 중국 차트 한번 볼까요? 아주 재미가 없죠. 예, 중국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 뭐야? 라는 상황들. 즉, 상해 종합지수. 네. 딱 기준선을 이탈하기 시작하고 주르륵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걸 뭐죠? 그러니까 지금 각도 보게 되면 참 그렇잖아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전도 나오기 힘든 올리면 내리고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일정한 반등이 제대로 없이, 그러니까 하락할 때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쭉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침에 시작하게 되면 대기매물 쭉 빼버리고, 그 다음에 살짝 반등했을 때 또 빼버리고 하는 매물이 꾸준히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물이 누굴까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자본 유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증시 쪽에서는 누가 계속 팝니다. 이게 지금 맞는 현상일 거고, 그런 쪽에서 이걸 반대로 보게 되면은 이런 자본 유출이 나왔을 때 과연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이쿠 안 되겠다. 일단 환율 방어해야겠죠. 뭐 주식은 그 눈에도 안 들어올 겁니다. 지금 기껏해야 증시 부양책이라고 해서 수수료 깎아준다가 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환율 방어가 첫 번째일 것 같고,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위안화를 그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달러 팔고 위안화를 사야 되겠죠. 그러면 달러 팔 때 보면은 달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국채를 팝니다. 미국 국채를 매도합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 하락, 금리 상승, 이게 나오는 구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미국 국채 사줄 사람도 없는데 계속 중국은 팔고 있고, 러시아는 대부분 다 팔아버리고 거의 그냥 손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가뜩이나 지금 추가로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중국이 이렇게 나온다? 아이고, 이거 잘못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으로는 계속 국채를 발행하다가 그걸 가지고 금리 이자는, 그러니까 돈은 쓰고 재정으로 쓰는 거겠죠. 그리고 이자는 내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져요. 그거 아시죠? 지금 미국은 딱 그거예요. 사채는 아니지만 고금리 빌려놓고 생청망청 쓰다가 지금 보니까 돈 모자라네. 그러면 또 빌려야 되는데 그 이자 메꾸려고 돈을 더 빌리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채권을 발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과연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걸 좋아할까요? 네, 정부 입장 쪽에서는 안 좋아하겠죠. 그럼 차라리 달러나 약세로 만들든가 뭐 이런 여러, 달러도 강세 이렇게 되면은 안 좋아하는 구간인데, 그러면은 안 되겠다. 중국을 좀 달래줘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음 주 27일부터 요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장 시작 전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상무부 장관이 출동합니다. 그러면 상무부 장관의 권한은 통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상과 관련된 쪽에 관세, 요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가서 27일 날 가서 중국과 뭘 얘기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좀 중국 달래기. 지금까지 너희를 때렸는데 조금 약간 좀 그렇다고 사과는 절대 안 합니다. 미안한 감이 조금 미안한 감? 예. 좀 너무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좀 뭔가 약간 손잡을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중국 뻔히 보이죠.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불안하셨어요. 그러면 좀 세게 나가겠죠. 이거 풀어줘. 이거 풀어줘. 근데 미국은 절대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당연히 하이테크. 그러니까 즉 중국이 못 따라오게 만들 만한 테크 쪽의 변화들은 지금과 같은 유지가 할 겁니다. 그럼 뭘 풀어주겠느냐? 그게 문제겠죠. 근데 차라리 그냥 그런 거 말고, 야, 우리 지난번에 그 있잖아, 우리가 한 건 아니야. 절대 우리가 한 거 아니고 예전 대통령. 다 알잖아. 막 이러시는 분이 혼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단계는 좀 같이 풀자. 안 그러면 또 혹시나 그 예전 대통령 트 선생님 있습니다. 트라고 쓰고 럼프라고 읽죠, 저희는. 네, 근데 그분이 또 만약에 나와서 또 관세 전쟁하게 되면 어떡할래? 일단 약간 좀 우리 이렇게 가자라고 하게 되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관세 인하에 대한 변화가 혹시 나오면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 근데 우선 더 오버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기존의
장벽을 막았던 이런 쪽은 절대 풀어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고 양당 모두가 미국의 이익 아래라고 생각하게 되면 견제를 충분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혹시나 얘기하는 그럼 2차 전지도 풀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좀 떨지 않을까? 예, 그거는 미국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 우회해서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도 딱 눈치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뭘 그것도 가세하느냐? 조인트 벤처 지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딱 막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도 좋아, 해도 좋은데 니네 한다고 해서 들어올 때 너희 지분은 20%이 정도까지만 갖고 있어. 더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거 IRA 법안 쪽에서 미국 들어오는 거 지원 못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그럼 8대2입니다.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 기술은 우리 거하고 이렇게 뭔가를 다 해서 합작을 했는데 20%밖에 내가 못 가져간다. 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럼에도 들어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리가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제스처가 나오면서 시장의 변화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더 PC 지표와 함께 바라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매크로 지표들과 또 국제 역학적인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방문했다가 또 서로 아무 얘기도 없이 들어온다. 그냥 시장은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바라보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또 체크해야 될 거는 또 하나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임 대표님하고 한 5, 6개월 전에 했던 얘기 같은 올해 한 봄 때 했던 얘기 같은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때 같은 경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가장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대만 충돌이죠. 이쪽 같은 경우 만약에 중국이 지금 같은 경우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여러 가지 내부의 불만들이 압력들이 쏟아집니다. 청년 실업률 내부적으로 50%라고 하면서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가장 지금 많이 하는 게 직업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공산당 가입하고 군대 간답니다. 인민군에 들어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들어갈래라고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이제 그렇거든요. 한 국가가 약간 또 독재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일당 독재가 된 국가 쪽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민심이 들끓는다. 그러면 이 내부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는 게 전쟁이더라.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게 전쟁이더라. 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서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전쟁에는 무지막대한 돈이 필요하죠. 이거를 감당하고도 관심을 그쪽으로 끌려서 갈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많이 그런 얘기하죠. 대만을 침공을 해서 관심을 돌려서 일단 애국심 고취시키고 어떤 대만까지도 이제 섭렵하는 이런 단계가 오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런 상황 쪽에서 이번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으로 만약에 바뀌어서 대만을 또 만약에 그냥 두게 되면 대만의 핵심은 대만이 이뻐서가 아니라 대만의 핵심에 TSMC 공장이 있죠. 이런 반도체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파가 더 커진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또 혹시나 이것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나 이 파운드리가 많이 커질 거야. 한국이 더 수혜야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혹시나 반짝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게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을 바라보고 있던 북한이 또 뭔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반도도 괜히 약간 뭔가 좀 불안한 기류가 그러니까 대만을 비롯해서 이렇게 불안한 기류가 이쪽에서 쌓이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터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아직은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아마 또 방어는 총출동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생각보다 이렇게 장기화하고 빨리 못 끝낸다고 하게 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중국이 내부적인 관심을 돌리려고 해서 이렇게 벌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끝나지 않아서 재정이 힘들어진다. 지금 솔직히 지방정부는 그냥 다 털렸어요. 그냥 거의 지금 빚더미 속에서 지금 나와 있는 쪽에서 그동안 끌어갔던 그림자 금융 한 10년 전부터 끌고 갔던 거 그대로 있을 거고 이런 뒷배경 쪽에서 만약에 중앙정부까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제 생각이고 그렇게 돼서 아마 그러면 오히려 심각한 또 후폭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중국 본토로 진입은 안 하고 여기서 질질 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려 죽이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 또 똑같이
지금 러시아 쪽에 난리지 않습니까? 루블화 폭등하고 거기서 나오는 경제 사정들이 거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약간 좀 질질 끌어가면서 러시아가 알아서 그냥 두 손 두 발 들게 그러면 회복하는데 무지 오래 걸립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뢰를 또 올려야겠느냐? 못합니다. 똑같은 전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만 그렇다고 해서 해협 하나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좀 미국이 또 위아래로 약간 철벽처럼 방어해주고 그러면 오래 걸린다. 이것도 또 생각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군사학적 지식 저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밖에 못해요. 안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배틀그라운드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만 네, 그렇지만 게임에서 아는 바로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이거는 좀 그렇게 또 만만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봤을 때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주가만 보게 되면은 뭐 그냥 고점에서 쭉 밀린다. 500달러 갔다가 밀린다. 이거 설레발치더니 그 추격 매수에서 참 쌤통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보여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변화가 되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AI에 들어가는 칩의 가장 핵심적인 GPU를 가지고 거의 지금 시장 점유율 90%를 갖고 있습니다. 독보적이죠. 독보적인 쪽에서 이거가 이제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GPU를 독보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이제 AI 단이라든가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폭발합니다. 폭발해서 거의 뭐 180%, 120%까지 성장할 정도로 엄청 놀랍게 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GPU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게이밍 쪽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논 AI라고 하는 쪽의 대표적인 주자죠. 게이밍 PC나 노트북에 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카드죠. AMD에 들어가 뭐 지포스 라데온, AMD도 같이 생산하는 거죠. 근데 물론 엔비디아 거를 당연히 져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게이밍 쪽은 그러면은 성장했느냐? Nope. 이거는 거의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죠. 또 하나 차량용 반도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긍정적으로 봤는데 일단 멈춥니다. 작년 동기 대비는 올랐는데 분기별로는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은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와 우리 지금 AI 안 하게 되면 뒤처지겠어. 돈도 우리 많아.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엄청 많아. 이걸 가지고 좀 투자를 계속해서 AI를 가속화시키겠다. 입장이란 어떤 트렌드는 분명히 확인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투자 KPX를 계속하는 쪽에 대한 섹터는 좋구나. 굿. 반대로 게이밍이나 이런 차량용 같은 경우 약간 차량용 반도체도 일단은 차량이 잘 팔려야 이쪽 반도체가 잘 나가겠죠. 근데 차량용 지금 하반기 금리가 높다 보니까 내구재에 따라서 내구재는 수요가 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나오고 시작하고 거기다가 게이밍 이런 PC 쪽 안 좋아.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단에 있는 쪽 소비 투자가 아닌 이쪽은 투자고요. 이쪽은 소비고 그럼 투자가 아닌 소비 쪽은 어렵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ba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라는 쪽이 여기서 분명히 나오기 시작하죠. 즉 투자를 확대해서 나오는 쪽에 대해서 계속 가속화됐었을 때 나오는 사업들의 기회가 훨씬 더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끝단 그러니까 뭐 PC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IT 기기 뭐 가전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전히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게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같은 반도체도 이렇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국내 반도체를 볼게요. 한국의 반도체는 일단은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인데 지금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 소비와 관련된 쪽에 대한 섹터들, 즉 PC, 아까 핸드폰, 스마트폰, 뭐 또 노트북, 뭐 태블릿 이런 쪽과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쪽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까지는 별로 안 좋구나라는 게 확인되고 그 외에 서버 단이나 AI로 들어가는 거 이건 좋다라고 하게 되면 딱 봤을 때 지금 현재 국내 메모리 반도체 비중을 봤었을 때 이게 만약에 확인이 돼서 더 많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쪽 업황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하반기 때는 업황이 좀 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많이 늦네. 그러면 특히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중국이 있습니다. 늦네 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후단으로 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거는 생각보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은 약 한 80%가 넘겠죠. 이쪽은 해봐야 아직 메모리 반도체 단에서 AI가 나오는 거는 아직 5%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반전이 이게 점점점 커지고 이거는 개선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그때 주가는 어떻게 되겠나요? 지금은 가장 안 좋은 때 적자 퍽퍽 나면서 안 좋은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산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물량까지 조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또 작을 해서 만약에 AI 쪽의 반도체 비중이 지금은 3%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 말쯤에 한 10% 내년에 2배 가서 20% 하고 나가면 그때는 완전히 바뀌는 게 되겠죠. 이거 수익성은 50%입니다. 한 1달러는 아니죠. 보통 한 5달러에 판다. 2.5달러는 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게 커지게 되면 생각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확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장. 네,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I 쪽. 이건 사이클. 그러면 반도체를 볼 때 성장은 반도체에 대한 성장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자, 사이클은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이번에 혹시 3, 4분기 하반기에 좀 돌아설 줄 알았는데 역시나 어려워. 다음 분기를 넘겨야 되겠어. 다음 내년으로 봐야 되겠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업황 바닥권에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이클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안 좋을 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반도체는 그렇다고 해서 수요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딱 엉덩이 투자. 네, 이걸 하기 시작하면서 기다려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엉덩이 투자를 하는 가운데 성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허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업이 되겠죠. 결론은 이쪽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 성장을 바라보는 쪽에서 종목들을 대응한다. 이쪽 단을 대응한다. 이게 잘못된 투자해야 될까요? 네, 되는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웬만한 사이클을 보는 반도체 종목들도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처참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기조다. 네, 제 의미를 확인되신다고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자꾸 반도체 얘기도 하고 HBM 얘기도 하고 AI 얘기하는지 그거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8월 금통위 키워드는 네, 가계부채 관리 열심히 해주신다고 그거 하시려고 지금 한국은행 대신 우리 창 드래곤 형님 예, 은행장님, 총재님, 네,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탄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고 거기다가 긴축 범위는 상단 또는 그 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 쪽에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당연히 지금 한국의 체력들이 그만큼 안 되는데 올리기가 좀 어렵다. 근데 만약에 체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릴 여지가 있겠죠. 그게 만약에 반도체 쪽이 살아나서 이렇게 좀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금리를 올리려고 시도도 하겠는데 그게 이제 내수까지는 아직은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리 지금 한미 간의 금리차가 2%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더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은행의 흐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금리차가 벌어져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약한 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지는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의 영향 때문에 우리 내년의 경제 성장률도 거의 좀 하향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그만큼 여파가 있다는 걸로 보고 있고 당장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반증이겠죠. 이런 쪽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익 관련된 종목들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가지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또 장중에서도 이성우 이사랑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양극재 관련된 쪽 살 때가 됐다. 왜냐하면 가격을 보니까 리튬 가격들 하락한 거 모두 반영됐고 이만큼을 가격으로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왜 그런 얘기를 드렸는지 지금 기회가 되면 사야 돼요. 2차전지 쪽도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이란 거에 대해서
주가가 어쩌고저쩌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그러면 자기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투자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안고 거기서 어떤 시계 흐름들이 나와서 가격이 조정이 됐다 사야 됩니다. 요즘에 가장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 이 자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죠. 네, 이걸 보고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돼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검은색 라인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1차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1차로 한번 왜냐면 파란색 라인 쪽에서 한번 매수 시그널을 한번 보여줬고 그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근데 거의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여기 이 상태에서 1차 이 상태에서 2차로 들어오죠. 하고 보니까 쭉 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네. 한 번 사고 두 번 샀는데 단가는 한 이 정도쯤 되겠죠? 예. 바뀌죠. 근데 지금 일단 1차 저항이 들어옵니다. 요거 소화하고 다음으로 어디 가겠느냐. 그러면 이 정도쯤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보다 가격 조정이 먼저 확실하게 나왔다 그러면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판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몇 개 더 볼까요? 그 다음에 LNF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온 마당에 일단 1차 신호는 여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왔다 갔다가 좀 어렵다가 여기까지 들어온 마당에 그냥 쭉 들어오네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변화가 21만 원대 중반 그리고 다음 저항은 여기 꺾여지는 자리랑 여기 정도까지 트레이딩 기회도 충분히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조금 더 기대했는데 여기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일단은 관망이겠죠. 여기가 나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보게 되면 지금 자리가 완벽하게 돌았죠. 이쪽도 딱 여기서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정확하게 돌고 여기까지. 네. 그러면 수익이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또 다른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들은 변화가 나오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2000년지가 그렇게 고평가였고 이게 성장 사업이 이제 거의 다 성장은 무슨 이제 약간 좀 위축이 될 거야 라고 했었으면은 그리고 또 삼복이 진짜 심각하게 양극재 판가 가격 하락 때문에 뭐 2000년지 쪽이 막 심하게 밀렸다. 그럼 여기 안 옵니다. 여기 가 있어야 주가가 안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과연? 그렇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는 다 누가 뭐랬든 간에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을 늘어나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조정받은 성장주 쪽에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HBM 딴 종목들이나 반도체 쪽의 종목들도 처음은 이렇게 쭉 올라갔죠. 올라갔다 지금 다 내리고 있죠. 그러면 다 내리고 있으니까 주가만 올라갔다 내리니까 아유 거품 빠지네가 아니라 처음엔 기대감, 두 번째는 차익 매물 나오고 그 다음엔 실질적인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턴할 겁니다. 수주를 안 나올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그렇게 준비하고 엔비디아가 조만간 승인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AMD 잡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잡고 물론 아직까지는 TSMC가 거의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량이 서서히 변화가 되면서 엔비디아도 그럴 거예요. 이제 지금 수율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들어갔었을 때 비용도 줄고 거기다가 한 번에 턴키로 갖다 딱 주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왔다 갔다 복잡하게 TSMC가 뭐 증설하는 거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삼성이 믿음만 보여준다면 믿음의 삼성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충분히 물량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물량 들어오네. 자 얘들아 준비하자. 그러면은 예 형님. 그러면서 밑에 있던 5셋 업체들 총출동하겠죠. 그리고 또 같이 이어갈 텐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과정으로 봤었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아이디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가격 맞고 저희가 해당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지금 시점에서 무시하고 놓치신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성장주를 대응할 어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거봐야 저기 조그만 종목들만 트레이딩하고 했다가 아유 손해봤네. 와 올라갔다. 와 이것만 몇 번 반복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잡아가시자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민감 쪽 이쪽은 가장 많이 조선전력기기 많이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의료 미용기기 많이 말씀드렸고 조금 있다가 또 AI 의료 이쪽은 벌써 얘기 드린 지가 이제 3개월이 넘어갑니다. 주가는 쫙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들 또 AI 의료 쪽을 찾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소비 쪽 이쪽도 챙겨야 되겠죠. 네, 이쪽도
아마 중국 소비주에 대한 변화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쓰는 거. 저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가보려고요. 명동 가보고 특히 그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그 앞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 있는 것처럼 취팔로 막 이러면서 혹시 이러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사람들 동향들 좀 지켜보고 그리고 한 몇 시간을 거기서 보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를 보고 싶으면 예, 거기 카지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많이 보던 사람인데 예, 그러면 중국 사람처럼 하고 와야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한번 거기서 저희 미팅 하시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시장은 국채 금리가 하락해야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청산이 돼야 일단 방향들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거 지금 기미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견디면서 이 동향들을 확인하고 대응해보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일단 요거는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왜 앞으로 뭘 봐야 되겠느냐? 그러면 가끔 이런 지표 제가 뜯어가다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들어오는 게 이게 지금 중국 쪽의 제조업 지표고요. 이쪽은 미국 쪽의 제조업 지표, 중국 쪽의 제조업 지표입니다.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파란색 그리고 또 한국의 수출이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지표는 지금 왔다가 갔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ISM 제조업 지수가 쫙 올라갔을 때 수출도 쫙 늘어나죠. 이게 대한민국이 수출에 대한 흐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수출 좋기 시작한다. 뭐가 됩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되기 시작하고 IT가 쫙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잘 나갑니다. 이때 IT 수익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에 따라서 오는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반대로 이런 구간입니다. 그럼 수출이 될 리가 없겠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바닥치고 이게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수출이 턴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시점을 보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중국의 그 제조업 지표가 쫙 좋아졌을 때 수출 좋아지죠. 저기다가 약간 먼저 꺾고 있습니다만 어떤 미국의 힘 때문에라도 일단 버티긴 버팁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를 보다 보니까 수출도 같이 변화가 되죠. 가장 좋은 구간은 G2가 모두 다 상향되기 시작하고 수출도 같이 턴하는 구간들이 확인된다.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게 조만간 보여주길 기원하면서 근데 이게 그렇다고 미국이 당장 턴할 거군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이 고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만 어느 정도 지표만 확인되기 시작하게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고 지표만 확인되고 그때 보여드렸던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꾸준히 확장세로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를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먼저 선행으로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거의 이제 바닥에서 좀 턴할 때가 됐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찾아가 보게 되면 그렇게 엉덩이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들썩들썩 해야 될 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제가 많이 체크하는, 또, 엔비디아에 그렇게 설레발 쳐놓고 또 그러느냐? 네. 또 볼 겁니다. 저는 산업이 맞다. 이쪽이 성장한다. 그러면 계속 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는 칩이 H100, 그리고 또 중국에 파는 거는 좀 낮은 모델이라고 A800인가? 이게 있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속도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팔긴 파는데 이것도 성능은 다 떨어지는데 속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속도는 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머리 잘 쓴 거죠. 규제 때문에 우리 못 파는데 이 정도밖에 못 주겠어. 근데 이거는 가격은 거의 좀 비슷하게 불러놓고 그리고 이건 사는데 용량이 아마 이것 대비해서 한 10배는 필요할 거야. 그래서 사겠니? 사야죠. 그러면 이걸로도 돈 다 벌고 있습니다. 아주 머리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H100, 앞으로는 다가올 게 GH200, 그래스 호퍼, 배짱인가요? 네, 배짱 있게 하네요. 아주 이런 거 좋은 거니까 이제 사가. 배짱 있게 하는 배짱이 200, 이거 그래스 호퍼 200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차세대 모델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HBA에 들어가기는 GPU만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가느냐? CPU가 들어가요. 와우. CPU와 GPU의 환상적인 콜라보.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쪽을 딱 뒤싸는 거는 또 HBM 이렇게 쫙 뒤싸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HBM 그러니까 지금 H100 이거 잘못 못하네요. H100 대비해서 성능은 20% 늘어나고 HBM3E를 사용합니다. 그러자면 더 속도와 용량이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E라고 하는 익스텐디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걸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우리 이거 개발했는데 해주시겠어요? 가져와. 오케이.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들어간다. 이제 HBM3E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메모리 탑재량이 보세요. 얼마가 늘어납니까? 80%가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올해 또 그냥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내년에 한 15% 20% 간다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이걸 왜 놓쳤지? 나중에 가면 늦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나옵니다. 게다가 그러면 GPU는 96GB 정도짜리 HBM3가 들어가고 CPU에는 DDR5, 근데 X입니다. 잘 보게 되면 LPDDR5, LP가 뭐죠? 저전력입니다. 로우 파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까지는 다 모바일 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던 거를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저전력 관련된 쪽으로 DDR5, 4가 아니고 5입니다. 들어가고 480기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거죠? 이것까지 들어가서 두 개가 딱 맞춥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GPU 만드는 거 좋고 CPU 만드는 거 좋은데 잠깐만 이게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합치게 되면은 576 예전과 그 숫자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거기다가 HBM3가 들어가는데 이건 적층하다 보니까 훨씬 더 기술이 필요하겠죠. 지금 DDR5가 들어갑니다. 잘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HBM도 공급해야 되고 DDR5도 공급해야 되고 라인이 뭐 남아 돕니까? 똑같은 라인에서 이거 뽑아내고 이거 뽑아내고 안 되는데 이거 잠깐만 그럼 줄일게요.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 거 필요한데 그럼 이거 줄일게요. 우리 HBM 달라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산 들어가서 있는 상황 쪽에서 업황 안 좋으니까 우리 감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제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감산을 슬슬 풀면서 일단 두 개의 가격대는 안 빠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안 빠집니다. 왜냐면 감산 기조인데 거기다가 물량을 줄여놨는데 지금 메모리 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러면 가격 이 정도도 받아 일단 달래니까요.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러면 가격 안 빠지고 이제 서서히 P와 Q가 같이 좋아지는 구간들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게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뭘 만드느냐?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DGX를 만듭니다. 그 GH200을 활용해서 그러면 이게 아까 보여준 거는 패키지 하나예요. 하나인데 서버 한 개에는 HBM 칩수가 총 계산해 보니까 1000개, 메모리 144TB. 그래서 요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요거 아까 패키지 하는 거 다 여기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하나의 서버 판이 딱 서버 단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든 AI 그 슈퍼컴퓨터에 가져가실래요? 라고 딱 하는 이상은 됐을 때 이게 가격도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 칩 하나에 얼마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AI 모델을 구축하면서 들어가는 예전 거에 대비해서는 지금 비용은 100억짜리가 효과는 1,500을 낼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비싸도 사가세요 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 이거 비싸다 그러면 우리가 구독료를 내고 쓰세요 라고 하는 이런 약간 머리 좋은 수단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잘하고 있는 회사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저희가 생각할 거는 엔비디아 부러워가 아니라 엔비디아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뭘 찾느냐, 핵심이 뭐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말씀은 지난주 이번 주 다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또 아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반도체 후공정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패키징이 아니라 어드밴스드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웨이퍼 테스트하는 게 있고 중간에 패키지가 있고 패키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웨이퍼를 딱 만들어서 동그란 거고 거기다가 이걸 테스트 직접 하고 이상 없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까처럼 다서 잘라다가 거기 넣고 해서 패키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완성되는 거. 총 설계했다가 제작해 가지고 이걸 패키지화 딱 시키는 게 지금 단계죠. 그래서
GPU 갖다가 끼워놓고 HBM3 만들어 끼워놓고 거기 인터포저 위에 기판 위에다가 딱 만들어서 다 이렇게 뚫고 만들어주는 거. 그럼 이거 이상 없는지 패키지 테스트까지 합니다. 잘 보세요. 후공적의 핵심이 뭡니까? 패키징도 있겠지만은 테스트네요. 2번 합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뭘까요? 소켓 들어가고 밑에 프로브 카드 들어가고 이 들어가는 소재들 또 이제 앞으로는 그 SiC 링 쪽도 같이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 이런 소재 쪽의 변화를 본다. 어떻게 될까요? 이 테스트 쪽 잘 봐야 될 거로 보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들 추적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얘들아 들어가자 이렇게 동생들 데리고 쫙 들어가는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때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이상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뭘 사요? 네, 뭘 사요? 그거는 다 장시작전과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AI 의료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핵심은 첫 번째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핵심적인 회사가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걸 사는 게 맞지. 이제 막 커가는 회사들 그거 나오는 거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핵심을 집중하자.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의료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일단 예전에 만약에 저희가 모든 국내 같은 경우 볼게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 이거부터 이거 벌써 찐시황에서 벌써 언제 한 겁니까? 예. 아직 그 자료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 잘 보시게 되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들이 있을 때 거기서 채택이 되기 시작하면서 AI 의료가 폭발적으로 큰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비급여 항목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다가 비용 나오게 되면 이거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보전 받죠?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거는 이런 AI가 안 붙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업체 입장 쪽으로는 이쪽으로 최소 비급여 쪽으로만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죠. 왜냐면 그러면 수월하게 고객들에 대한 수요단들이 넘쳐나니까 확인되니까. 근데 요즘에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많이 폭을 줄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향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혁신 의료기기 쪽이라는 법안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시적이라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와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AI 의료 쪽이 막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급여 쪽으로 아마 하반기 10월달 가게 되면 결정이 날 겁니다. 지금 루닛과 뷰노가 혁신 의료 무슨 해서 지금 다 알고 있는 루닛 스코프부터 인사이트부터 뷰노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게 딥카스죠. 그로부터 뷰노 매드 관련된 이렇게 쭉 렁시티 뭐 이렇게 쫙 나오는 거 체스트 시티 이것까지 다 했을 때 총 4건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루닛 4건, 뷰노 4건, JLK 1건, 딥노이드 1건. 만약에 들어가서 급여 항목 쪽에 들어가서 이거를 채택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유리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병원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해요. 왜냐면 다 건강보험에서 다 정리돼서 나올 텐데 그냥 받을 수밖에 없겠죠. 누가 더 수혜를 받을까요? 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왜 이쪽의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였는지 물론 실적 안 나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갔어. 에헤이. 네, 그거는 성장주의 개념들을 모르시는 겁니다. 성장주는 항상 적자나고 별로 안 좋은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준비해가는 개연성만 나오게 되면 나중에 폭발했을 때 주가는 여기가 있는데 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로 변했어? 예, 그때 늦죠. 네, 제가 이전에 OCI나 동양제철화학 얘기도 드리고 매매를 했던 여러 가지 사연들을 말씀드렸을 때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야 큰 돈 벌어요, 솔직히. 매번 이거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이거는 그냥 계좌 방어용이고 이걸 위해서 길게 끌고 가는 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를 왜 제가 강조를 드리는지는 보셨으면 좋겠고 의료 쪽을 보겠습니다. 산업별로 디지털화 단계를 봤었을 때 공공부문 아직까지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문 쪽에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AI 하겠습니다. 엔비디아한테 칩 5,000개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여기거든요. 아직 디지털화가 덜 됐습니다. 정유가스 그 중에 가장 안 된 것 중에 농업보다도 지금 의료가 더 안 돼 있어요. 아니 무슨 이런 현상이 다 있습니까? 이게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덴티스트리 치과 쪽도 이것도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여기선 아이디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의료 쪽에 AI도 같이 클 수밖에 없는, 가장 많이 디지털화가 됐다는 게 호텔 여행으로죠. 이게 디지털화가 벌써 다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예약하고 관련된 시스템, 미디어, 이거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 이런 것처럼 디지털화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의료는 아직 멀었다. 농업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 그러면 연간 50%씩 큰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025년까지만 본다고 해도 이렇게 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의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아마 이번에 루닛 가지고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루닛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유수상 뭉상 증자했을 때 100주 갖고 있을 때 끝나게 되면 230주가 되면서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대표가 100%다 동참하는 변화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이거 잘 보시게 되면 2033년에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5조 원 달성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보세요. 그냥 앞으로 한 10년 안에 앞으로 우리는 이런 회사로 바뀌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원래 목표는 꿈은 크게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웃습니다. 아이고 참 그럼 볼게요. 만약에 이 성장하는 밸류를 그대로 쳐주겠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밸류를 보게 되면 많이 받는 거 한 40배도 있을 거고, 50배도 있을 거고 그랬는데, 그냥 단순하게 20배만 줘볼게요. 이 10년 밸류짜리 20배 2차 전지처럼 간다. 그럼 현재 지금 주가는 200조가 되어야 됩니다. 와우. 지금 루닛 시총 2조. 앞으로 100배 올라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보고, 그 정도까지 강하게 성장을 하겠어라고 하는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의료 영상 진단 보조 플랫폼이죠. 근데 여기다가 얘네들이 뭘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긴 있겠지만 빅데이터를 만듭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의료 영상 진단을 보조하다 보니까 가진 데이터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우리 이런 쪽에서 이런 뭐 새로운 수술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 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오세요. 저희 빅데이터 한번 쫙 맛보기만 요만큼만 보세요. 그러면 와우,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어요? 가세요. 이렇게 하는, 돈 받고 파는 이런 플랫폼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플랫폼입니다. 의료 쪽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가 탄생하기 시작한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구글부터 이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화가 된 기업들의 위상을 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개연성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또 자율형 AI, 전신 MRI, 무슨 얘기일까요? 또 차세대 암 정밀 진단 체계, 게다가 바이오마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AI는 알아서 AI가 판단해서 간단히 얘기했죠. 그 진단까지 할 때 이 사람, 그러니까 요거 전시대 MRI랑 합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MRI를 쭉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지금까지는 뭐 건강검진하고 피 뽑고 뭐하고 또 뭐하고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결국은 딱 나가서 보게 되면 MRI 딱 찍고 나서 이 사람은 눈이 뭐가 안 좋고 폐암은 일기지후가 보이고 뭐 이런 걸 쭉 해서 그냥 데이터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건강검진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한번 찍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종목 중에서 DR텍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제가 한번 소개를 잠깐 시켜드렸는데, 이거 근데 제가 보고 나서는 바로 리포트 나오다 보니까 급등하더라고요. 이게 엑스레이, 그러니까 MRI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 시스템과 비슷하게 보게 되면 제너레이터가 있고 디텍터가 있습니다. 빛을 쏘게 되면 그걸 받아서 투영 장치가 있겠죠. 디텍터의 강자입니다. DR텍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MRI 많이 찍겠네, CT 많이 찍겠네 하다 보니까 이게 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단계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다 세세한 내용들은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게 되면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지, 그걸 바라보는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올라가니까 뭐 이런 데에서 막 얘기 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냥 자리 들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좋아하는 자리 들어왔다, 조금 사보고 했다, 조금 사보고,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큰 그림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섹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엔비디아를 사는 게 좋지 엔비디아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는
만약에 전공법을 한다,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클 쪽을 보게 되면 뭐 HBM 딴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메모리 반도체를 사야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나 당장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갖고 변화를 보시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벌써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도 이를 쫓아가는 모습들이 뒤늦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좀 큰 그림을 그려가자라는 쪽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10분 초과 근무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산업 공부하는 시간, 산업 터는 시간, 너무 좋습니다. 시간보다 뭐 기회가 되게 되면 제 유튜브에서 유튜브 없습니다. 예, 없는데 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들 발견한 거 제가 공부한 걸 계속 올려보고 싶어요. 근데 그만큼 같이 공부하고 커야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큰 것만큼 다른 앞으로 기술의 발달과 함께 클 섹터 많고 그걸 이용해서 주식시장에 적용할 섹터 앞으로 제 살아있는 동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좀 적정한 금액이라도 큰 쪽으로 불려가야 되겠죠. 그러려고 저는 오늘도 산업을 파고 또 파고 파도 말고 파고 김 대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 또 보니까 8월 말이죠. 네, 또 시장은 묵직해도 아니면 또 변화가 나온다 할 때 재빨리 잘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장 시작 전 장중엔 아직도 코너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파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